2005년의 대구는 여름의 열기가 아직 식지 않은 9월의 어느 날 한적한 농가 주변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인해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대구 달성군의 논두렁 새벽녘의 고요를 깨는 바람 소리와 함께 마을 주민 한 명이 이상한 물체를 발견했다. 처음에는 동물의 사체로 착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소름 끼치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것은 사람의 두 다리였다. 상체는 사라지고 다리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더 끔찍한 것은 근처에 놓인 머리였다. 얼굴은 망치로 수십 번 내리쳐진 듯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져 있었다. 피는 이미 굳어 검붉게 변해 있었고 주변의 풀들은 그 잔혹한 흔적을 고스란히 품고 있었다. 주민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비명을 질렀다. 이웃들이 몰려들었고 곧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다. 현장은 마치 악몽의 한 장면 같았다. 시체는 50대 남성 김모 씨로 확인되었다. 그의 신원을 알아내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주민들 사이에서 이미 그의 이름은 익숙했다. 김 씨는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인물로 농사를 짓는 평범한 남성처럼 보였지만 그의 사생활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경찰은 즉시 수사를 시작하며 그의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님을 직감했다. 누군가 고의로 그의 흔적을 지우려 한 것이 분명했다. 경찰은 시체의 상태를 보고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얼굴이 훼손된 정도는 단순한 폭행을 넘어선 잔혹함이었다. 둔기로 반복적으로 가격당한 흔적은 범인의 분노와 계획성을 짐작하게 했다. 상체가 사라진 것도 의문이었다. 시체를 일부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리한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은 주변을 샅샅이 수색했지만 추가적인 단서는 쉽게 나오지 않았다. 다만 논두렁 근처에 진흙에 남은 희미한 발자국과 피가 흘러내린 흔적이 범인이 서둘러 현장을 떠났음을 암시했다. 김 씨의 주변 인물을 조사하던 중 그의 복잡한 사생활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는 마을에서 조용히 지내는 듯 했지만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특히 45세 여성 박모 씨와의 관계가 주목받았다. 박 씨는 남편과 자녀가 있는 유부녀이었지만 김 씨와 오랫동안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관계를 모르는 척했지만 그들의 미래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그러나 최근 몇 달간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씨는 박 씨가 다른 남성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빌미로 그녀를 협박했다고 했다. 그는 박 씨에게 내 남편과 아이들에게 다 말할 거야 라고 했다더라. 한 이웃은 경찰에게 이렇게 전했다. 김 씨가 워낙 입이 거친 사람이었으니 박 씨가 많이 두려워했을 거예요. 이 증언은 경찰의 수사 방향을 좁히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박 씨는 과연 이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그녀의 이름은 수사 초반부터 자주 오르내렸다. 경찰은 박 씨의 집을 방문해 그녀의 행방을 확인하려 했지만 그녀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이는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김 씨의 집을 수색하던 경찰은 그의 방에서 몇 가지 단서를 발견했다. 박 씨와 주고받은 편지 몇 통 그리고 그녀의 이름이 적힌 메모지. 메모지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문구가 휘갈겨 쓰여 있었다. 김 씨의 협박이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증거였다. 그의 집은 단출했지만 곳곳에 그의 복잡한 감정이 묻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술병이 굴러다녔고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하지만 그 사진 속에서 그는 웃고 있지 않았다. 수사팀은 김 씨의 죽음이 단순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시체의 상태, 특히 상체가 사라진 점과 얼굴이 훼손된 점은 범인이 신원을 감추려는 의도였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하체를 현장에 남겨둔 이유는 무엇일까?
경찰은 범인이 서둘러 현장을 떠났거나 의도적으로 혼란을 주려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달성군의 농수로와 경북 청도의 야산에서 추가적인 시체 일부가 발견되면서 이 사건의 잔혹함은 더욱 부각되었다. 상체는 농수로의 깊은 물속에서, 하체는 야산의 덤불 속에서 발견되었다. 각각의 장소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범인이 치밀하게 시체를 유기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을은 이 사건으로 뒤숭숭했다. 주민들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고 밤이면 문을 잠갔다. 김 씨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마을 전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다. 경찰은 박 씨를 주요 용의자로 지목하고 그녀의 행방을 쫓기 시작했다. 그녀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그녀의 가족들은 그녀가 며칠 전부터 연락이 끊겼다고 증언했다. 박 씨의 딸 고등학교 3학년생은 어머니의 행방에 대해 묻는 경찰에게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가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냥 갑자기 사라졌어요. 수사팀은 박 씨의 집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주방 한쪽에 놓인 대형 고기 절단기 육절기였다. 평범한 가정에서 보기 힘든 이 기계는 새 것처럼 깨끗했지만 날에는 미세한 혈흔이 묻어 있었다. 이는 경찰의 의심을 더욱 굳혔다. 박 씨는 왜 이런 도구를 구입했을까? 그녀의 집 안 곳곳에는 범행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세면대에는 미세한 피가 남아 있었고 마루 바닥에는 세척제로 닦은 듯한 자국이 있었다. 경찰은 그녀가 범행 후 흔적을 지우려 했지만 완벽히 성공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김 씨의 죽음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었다. 그것은 치밀한 계획과 잔혹한 실행이 뒤섞인 결과였다. 경찰은 박 씨가 김 씨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내어 유기한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그녀가 단독으로 이 모든 일을 했는지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는지 아직 명확하지 않았다. 그녀의 잠적과 자살 시도 정황은 그녀가 혼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높였다. 그러나 그녀의 고3 딸이 사건에 어느 정도 연관되었는지에 대한 의문도 남았다.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바에 따르면 박 씨는 딸을 시체 유기 현장에 동행시켰다고 했다. 이 사실은 사건의 잔혹함을 한층 더 부각시켰다. 박모 씨의 집은 대구 달성군의 조용한 마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이었다. 남편은 일찍 집을 나서 늦게 돌아왔고 고등학교 3학년인 딸은 입시 준비로 바빴다. 하지만 집 안에는 무거운 비밀이 쌓여가고 있었다. 박 씨는 남편 몰래 김모 씨와 오랫동안 내연 관계를 유지해왔다. 김 씨는 그녀의 삶에 깊이 얽혀 있었지만 그 관계는 점점 위험한 균열을 드러냈다. 김 씨는 박 씨가 다른 남성들과도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챘다. 그는 이를 빌미로 그녀를 협박하기 시작했다. 내 남편과 자식들에게 다 말할 거야. 김 씨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그의 협박은 처음엔 농담처럼 들렸지만 시간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변했다. 박 씨는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는 남편과 딸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무엇보다 두려워했다. 그녀의 가정은 이미 삐걱거리고 있었다. 남편과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냉랭했고 딸과의 대화도 점점 줄어들었다. 김 씨의 협박은 그녀의 불안한 삶을 완전히 무너뜨릴 위협이었다. 밤마다 박 씨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김 씨의 얼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의 비웃는 표정, 그녀를 올가매는 말들. 그녀는 분노와 두려움 사이에서 갈등했다.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해? 그녀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김 씨를 만난 것은 그녀의 선택이었지만 이제 그는 그녀의 삶을 통제하려 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의 협박을 견딜 수 없었다. 어느 날 그녀는 결심했다. 김 씨를 제거해야 한다.
이 결심은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다. 박 씨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는 김 씨를 살해한 뒤 그 흔적을 완전히 지울 방법을 고민했다. 단순히 그를 없애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의 죽음이 그녀에게로 이어져선 안 되었다. 그녀는 범행 도구를 준비하기 위해 움직였다. 시장을 돌아다니며 칼과 망치를 구입했다. 칼은 날카롭고 손에 잘 맞는 것으로 골랐다. 망치는 무겁고 단단한 것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대형 고기 절단 기육절기를 구입했다. 이 기계는 시신을 토막내어 처리하기 위한 도구였다. 그녀는 육절기를 집으로 가져오며 남편과 딸에게는 고기를 다지기 위해 샀다고 둘러댔다. 박 씨는 이 모든 준비를 비밀리에 진행했다. 낮에는 평소처럼 집안일을 했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며 웃었다. 하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혼자 방에 앉아 계획을 점검했다. 김 씨를 어떻게 유인할 것인가? 어디서 범행을 저지를 것인가? 시신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녀는 모든 가능성을 계산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차갑고 명료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강한 것은 김 씨에 대한 증오였다. 그녀는 김 씨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기로 했다. 집은 그녀가 통제할 수 있는 공간이었다. 남편은 출근하고 딸은 학교에 있을 시간. 아무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김 씨가 의심하지 않을 구실을 생각해냈다. 수도꼭지가 고장났어. 좀 봐줄 수 있겠어? 이 말이라면 김 씨는 별 의심 없이 올 터였다. 그는 늘 그녀의 부탁을 들어주는 척하며 접근하곤 했다. 박 씨는 그를 집으로 불러들인 뒤 망치로 단숨에 끝낼 계획이었다. 박 씨는 범행 날짜를 정했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녀는 육절기를 주방 구석에 놓고 칼과 망치는 손이 닿는 곳에 숨겼다.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눈빛은 굳어 있었고 입가는 미세하게 떨렸다. 이제 돌아갈 수 없어. 그녀는 혼잣말을 했다. 김 씨의 협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녀는 그의 목숨을 빼앗기로 했다. 그 선택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꿀 것임을 그녀는 아직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 대구 달성군의 한적한 마을에 자리 잡은 박모 씨의 집은 겉으로 보기엔 평온했다. 낡은 단층 주택 마당에 쌓인 농기구 그리고 조용히 흐르는 바람 소리. 하지만 그 안에서는 끔찍한 계획이 실행될 준비가 끝나 있었다. 박모 씨는 지난 며칠 동안 치밀하게 준비해 왔다. 그녀의 머릿속은 김모 씨를 제거하고 그 흔적을 완전히 지우는 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남편이 출근하고 고등학교 3학년 딸이 학교에 간 사이 집을 범행의 무대로 삼았다. 모든 것이 그녀의 통제 아래였다. 박 씨는 김 씨를 유인할 구실을 이미 준비했다. 수도꼭지가 고장났어. 좀 봐줄 수 있겠어? 그녀는 전화로 다정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평온했지만 손에는 땀이 배어 있었다. 김 씨는 별 의심 없이 응답했다. 알았어, 곧 갈게. 그의 목소리는 늘 그렇듯 자신감에 차 있었다. 그는 박 씨의 부탁을 들어주는 척하며 그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속셈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그는 그녀의 집에 발을 들이는 순간 다시는 그곳을 살아서 나갈 수 없었다. 오전 10시경 김 씨가 박 씨의 집에 도착했다. 그는 낡은 작업복 차림으로 손에는 간단한 공구를 들고 있었다. 박 씨는 그를 현관으로 맞이하며 미소를 지었다. 여기야, 부엌 쪽이 문제야.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를 부엌으로 안내했다. 김 씨는 수도꼭지가 있는 싱크대 앞에 쪼그려 앉아 공구를 꺼냈다.
그의 등이 완전히 노출된 순간 박 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녀는 주방 구석에 숨겨둔 망치를 손에 쥐었다. 무겁고 단단한 망치의 손잡이가 그녀의 손바닥에 단단히 잡혔다. 김 씨가 수도꼭지를 만지작거리며 투덜대는 순간 박 씨는 망치를 높이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이 없었다. 첫 번째 타격이 그의 뒤통수에 떨어졌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김 씨의 몸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는 비명을 지를 틈도 없었다. 하지만 박 씨는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망치를 다시 들어 올렸다.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50번이 넘도록 그의 머리를 내리쳤다. 그녀의 팔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분노와 두려움이 그녀를 몰아쳤다. 김 씨의 머리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뭉개졌다. 부엌 바닥은 피로 물들었고 붉은 액체가 타일 사이로 스며들었다. 박 씨는 숨을 몰아쉬며 망치를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은 피로 젖어 있었고 옷에는 핏방울이 튀어 있었다. 김 씨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 그의 몸은 싱크대 앞에 어색하게 쓰러져 있었다. 박 씨는 잠시 멍하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살인은 시작일 뿐이었다. 이제 그의 시체를 처리해야 했다. 그녀는 주방 구석에 놓아둔 대형 고기 절단기 육절기를 끌어왔다. 이 기계는 그녀가 며칠 전 시장에서 신중히 골라 구입한 것이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고기를 다지려고 샀다고 둘러댔지만 그 진짜 용도는 훨씬 더 끔찍했다. 그녀는 김 씨의 시체를 육절기 옆으로 끌고 갔다. 그의 무거운 몸을 옮기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녀는 숨을 헐떡이며 그의 옷을 벗기고 시체를 기계에 맞게 배치했다. 육절기의 날이 윙윙거리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를 악물고 시체를 기계에 밀어 넣었다. 날카로운 칼날이 뼈와 살을 갈랐다. 상체와 하체가 분리되었다. 피와 살점의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다. 박 씨는 구역질을 참으며 작업을 계속했다. 그녀는 시체를 완전히 해체한 뒤 각각의 부분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았다. 박 씨는 시체를 처리할 장소를 이미 정해둔 상태였다. 그녀는 상체를 달성군의 농수로에, 하체를 경북 청도의 야산에 버리기로 했다. 두 장소는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 수사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어둠이 깔리자 그녀는 비닐봉지를 차에 싣고 달성군 농수로로 향했다. 농수로는 깊고 흐름이 느려 시체를 은폐하기에 적합했다. 그녀는 상체가 담긴 봉지를 물속 깊이 던졌다. 물이 찰랑이며 봉지를 삼켰다. 그녀는 잠시 그곳에 서서 물소리를 들었다. 바람이 차가웠지만 그녀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다음으로 그녀는 경북 청도로 차를 몰았다. 야산은 인적이 드물고 덤불이 우거진 곳이었다. 그녀는 하체가 담긴 봉지를 덤불 속 깊이 버렸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며 누가 보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달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는 길게 드리워졌다. 모든 것이 끝난 후 그녀는 집으로 돌아왔다. 부엌은 이미 피 냄새로 가득했지만 그녀는 세척제를 뿌리고 바닥을 닦아냈다. 육절기는 깨끗이 세척했고 망치와 칼은 숨겨진 장소에 다시 넣었다. 하지만 그녀의 계획에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있었다. 그녀의 딸 고3 학생이 그날 일찍 집에 돌아왔다. 딸은 부엌의 이상한 냄새와 어머니의 불안한 표정을 눈치챘다. 박 씨는 딸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딸을 시체 유기 현장에 동행시켰다. 엄마를 도와야 해. 그녀는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 딸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를 따라 차에 올랐다. 그녀는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두려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박 씨는 딸을 끌어들인 것이 나중에 재판에서 그녀의 죄를 더 무겁게 만들 것임을 알지 못했다. 박 씨는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평온을 가장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저녁을 차리고 딸에게 공부하라고 다그쳤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가고 있었다. 김 씨의 협박에서 벗어났다는 안도감은 잠시였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짓의 무게를 느끼기 시작했다. 부엌 바닥의 타일 틈새에 남은 미세한 핏자국, 육절기에서 나는 금속 냄새, 그리고 딸의 겁에 질린 눈빛. 이 모든 것이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는 잠적을 준비했다. 경찰이 곧 그녀를 찾아올 것임을 직감했다. 그녀는 몇 가지 소지품을 챙기고 집을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도주는 오래가지 못했다. 경찰은 그녀의 행방을 추적했고 그녀가 자살을 시도한 정황을 발견했다. 박 씨는 자신의 범행이 드러날 것을 알았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침묵을 지켰다. 그녀의 입에서 나온 말은 단 하나였다. 내가 했다. 수사 초기에 경찰은 김 씨의 복잡한 사생활에 주목했다. 그의 내연 관계, 특히 박 씨와의 갈등이 사건의 핵심 단서로 떠올랐다. 김 씨가 박 씨를 협박했다는 증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미 떠돌던 소문이었다. 그가 박 씨에게 가정을 파괴하겠다고 했다더라. 한 이웃의 말은 경찰의 의심을 박 씨에게로 향하게 했다. 경찰은 박 씨의 집을 수색하기 위해 그녀의 행방을 찾았지만 그녀는 이미 잠적한 상태였다. 이는 그녀가 사건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 박 씨의 집은 겉으로는 평범했지만 수사팀이 들어서자 미묘한 단서들이 드러났다. 부엌 구석에 놓인 대형 고기 절단기, 육절기는 평범한 가정에서 보기 드문 물건이었다. 기계의 아래는 미세한 혈흔이 남아 있었고 세척제로 닦은 듯한 바닥의 흔적은 범행 후 흔적을 지우려 한 시도를 보여주었다. 세면대에서도 희미한 피가 발견되었다. 경찰은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님을 직감했다. 박 씨가 김 씨를 살해하고 시체를 처리한 데 사용한 도구라는 가설이 세워졌다. 수사팀은 박 씨의 잠적 경로를 추적했다. 그녀는 사건 직후 집을 떠났고 경찰은 그녀가 자살을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 한 모텔에서 그녀는 약을 먹고 쓰러져 있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경찰이 그녀를 병원에서 체포했을 때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체념과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경찰은 그녀를 상대로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다. 그녀의 집에서 발견된 육절기, 망치, 칼, 그리고 시체 유기 장소에서의 증거들은 그녀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강력한 증거였다. 현장 검증은 사건의 잔혹함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경찰은 박 씨를 데리고 달성군 농수로와 청도 야산을 방문했다. 그녀는 묵묵히 경찰의 지시에 따랐다. 농수로에서 상체가 담긴 비닐봉지를 던진 장소를 가리켰고 청도 야산에서 하체를 버린 덤불을 정확히 짚었다. 그녀는 범행을 부인하지 않았다. 내가 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경찰은 그녀가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다. 그녀의 고3 딸이 사건에 어느 정도 연관되었는가였다. 수사 과정에서 박 씨가 딸을 시체 유기 현장에 동행시켰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딸은 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차에 올라탔고 청도 야산까지 함께 갔다. 그녀는 어머니의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두려움에 저항하지 못했다. 이 사실은 나중에 재판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경찰은 딸이 직접적인 범행에는 가담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범행 은폐를 방조한 혐의로 조사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딸은 미성년자였고 심리적으로 어머니에게 종속된 상태였기에 기소되지는 않았다. 박 씨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2006년 초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은 세간의 이목을 끌었다. 검찰은 박 씨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잔혹했다고 주장했다. 그녀가 김 씨를 유인해 망치로 50회 이상 내리쳐 살해하고 육절기로 시체를 토막내어 유기한 과정은 법정을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그녀가 딸을 범행 은폐에 끌어들인 점은 재판부의 분노를 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한 데 이어 미성년자인 자신의 딸을 범죄 현장에 동행시켜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주었다. 재판장의 목소리는 엄중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그녀의 범행 동기를 강조했다. 김 씨의 협박이 그녀를 극단적인 선택으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가정을 파괴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협박했고 이는 피고인에게 극심한 정신적 압박을 주었다. 변호인은 김 씨의 부적절한 처신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에 반박하며 박 씨의 범행이 충동적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녀가 칼, 망치, 육절기를 미리 준비한 점, 그리고 시체를 두 장소에 나누어 유기한 점은 그녀의 냉혹한 의지를 보여주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검토한 끝에 박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심각히 훼손했으며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를 끌어들인 점은 죄질이 매우 무겁다. 다만 김 씨의 협박이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되었음을 참작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대신 유기징역을 선고했다. 박 씨는 판결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후회와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재판이 끝난 후 마을은 여전히 사건의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주민들은 박 씨의 집 앞을 지나며 고개를 돌렸다. 그녀의 남편은 가족을 떠났고 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갔다. 김 씨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한 가정과 마을 전체를 뒤흔든 사건이었다. 박 씨는 교도소에서 자신의 죄를 되새기며 남은 삶을 보냈다. 그녀는 딸에게 편지를 쓰고 싶었지만 딸은 어머니의 연락을 거부했다.